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택풍수입니다. 이 3영역 양택풍수에서 가장 꽈락이 많이 나오므로 오늘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특히 건축법과 양택풍수 향법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제 개념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 양택의 5대 풍수적 조건, 여기서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배산임수 전차구간, 전동후정, 서고동조, 독립서출. 우리나라의 서고동조는 약간 이슈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서고동조를 중국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우리나라는 서고동조인 게 좋고 중국은 동고서조인 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서고동조 이게 동고서조로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배산임수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거. 그다음에 전차 구간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거. 전동후정은 뒤쪽은 사람이 다니지 않고 물 같은 게 흐르지 않고 현무와 직접 연결되고 앞쪽은 시끄럽고 움직이고 동적인 걸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고동저.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수를 하려면 서쪽이 더 높아야 거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서출은 별 의미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 예제 건축에서 모든 건축물을 들어갈 때 유교 문화에 따르면 줄의 고공기에 따르면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쉽게 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중 토르는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엇인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요동식 주거, 관난식 주거, 토르 이렇게. 토르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림만 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사하번, 그다음에 정관식 이 5가지 중에 그림 하나를 보고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양택풍수선은 많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황제특경에 오실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허를 했기 때문에 오실만 하면 반대로 택소인다. 집이 작고 사람이 많은 거. 택대 문서, 집에 비해서 문이 작은 거. 담장 완전, 담장이 허물어지지 않고 구멍 뚫리지 않는 것. 택소 육축다. 집에 비해서 가축이 많은 것. 택수 구동남류. 그다음에 물 앞에 흐르는 물이나 국어가 동남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돌아가는 것. 이 5가지를 오실로 얘기했습니다. 오헌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하게 풍수적 의미라보다는 자기 과시하고 허례의식에 대한 경고하는 윤리적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어쨌든 풍수적으로도 어, 텅 빈 공간일수록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이나 짐승이 좁은 공간에서 많이 사는 게 양기가 가득 차다 이런 의미입니다. 황제택경에서 지난번에 했던 기두청쌀, 초고속쌀 뭐 이런 것들 똑같이 건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수불기하고 뭐 유청무당, 유청무당은 설명했는데 사수귀당이라는 거는 동서남북으로 지붕이 4개가 미음자로 붙어 있어서 가운데로 빗물이 흘러내려 마당이 모인다는 것으로 재물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집이 사하번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수불기, 지붕으로 떨어진 물이 모두 다 밖으로 나간다면 사수불기가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물이 사방에 마당 가운데로 모이고
그래서 중국에는 마당에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과 좀 다르죠. 가운데 마당을 텅 비워두는 특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물보다는 양기, 따뜻한 햇볕을 많이 맞이하는 쪽으로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수기당이 무엇인지 를 볼 수 있습니다. 사수기당이라면 지붕의 고도가 높은 경우에 비나 물이 마당에 몰 수 있고 그러면 오행상으로 지혜와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재와 지를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최상의 집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집이냐면 사수기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수기당 집 안에 물이 모이게 한 대표적인 케이스의 집을 일부를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대문입니다. 밖에서 안에 보면 화단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붕들이 밖으로 나가고 사수기당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다음에 유청무당은 대청마루는 있으나 마당이 없는 것. 우리는 명당이 좁다, 명당이 협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경찰청에 가보면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마당은 차 하나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거를 대청은 있으나 명당이 없다. 그렇지 않게 여깁니다. 어, 가능하면 마이크를 좀 끄고 들어주세요. 주택의 오흉, 구조 부실, 첫 번째, 뭐 기둥이나 들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허술한 것. 두 번째, 유청무당, 마당이 너무 좁은 것. 사수불기,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오흉으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건물살이 많은 것. 이렇게 사방에서 코너, 뭐, 지중살이 친다든가, 첨탑살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화옥 전당. 앞에 있는 집 앞에 부서진 지붕이나 허름하고 누더기 같은 집들이 내 앞에 있는 것 좋지 않다 해서 인문경제에서는 다섯 가지 오 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별로 알아놓으면 좋겠죠. 대지 형태 조건 기준. 대지 형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거서조, 서거동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거동조를 선호하고 전조호고, 전고호조가 있는데 우리는 전조호고를 선호한다. 당연히 뒤가 낮은 것보다 뒤가 높아야 물이 앞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방이 고조. 주택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아야 되고 앞이 높고 뒤가 낮을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방의 고조가 어떻게 되느냐? 뒤가 높고 서쪽이 높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방의 동서남북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왕이면 사방에 그 대지를 짓다면 대지가 사방팔방이 평탄한 게 좋고 만약에 사면이 다 높은데 내 집 있는데 가운데만 낮아서 움푹 패인다고 하면 처음에는 부자지만 나중에 갈수록 가난해진다고 써져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쪽에서는 강물이 바다 들어가면 좋고 뭐 북쪽에 큰 길이 있으면 흉하고 남쪽에 큰 길이 있으면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에서는 일반 묘소와 다르게 뒤에가 산이 있고 동쪽에 하천이 흐르고 서쪽에 도로가 흐르고 남쪽에 연못이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느냐? 동쪽에 흐르는 물을 청룡에 비유하고 양택에서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서쪽의 길을 백호에 비유하고 앞에 연못에 있는 것을 주작에 비유해서 뒤에만 산이 있고 나머지는 도로나 연못이나 물길이 있는 것을 좋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양택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원전은 양택 10호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돼지가 네모 반듯하거나 동그란 게 좋은데 특별하게 동서남북 사방 중에 어느 한 해가 비면 결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볼 때 밑에 전에도 했던 것처럼 전착 후관이라면 앞에 있는 거는 이게 그림이 좀 저기 하지만
두 개를 굳이 비교하려면 상가가 아니고 주택일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좋다. 깊이가 안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것보다 안으로 깊이가 가로보다 짧은 것보다 세로가 긴 것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차 구간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위쪽이 문이고 뒤쪽이 위쪽이 문입니다. 남쪽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좋고 오른쪽은 나쁩니다. 전차 구간, 후착 정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좋고 오른쪽이 나쁩니다. 뒤로 갈수록 좁아진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놓고 다음 중 길한 것은 이렇게 하면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서남북 손삼 우리가 팔개 방에서 있는 것처럼 팔개 중남직녀 소남소녀 노모 장남장녀 이렇게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비어 있으면 그 부분에 사람이 손상되거나 다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남관 이쪽에 있으면 노모이기 때문에 누가 다치느냐? 처가 손상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대입니다. 왼쪽에 있으면 누가 손상돼요? 아빠가 장녀가 손상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는 따로 볼 필요 없겠죠. 건방이면 건방, 곤방이면 곤방 이렇게. 그다음에 간방, 수, 중녀, 남방, 이, 중녀, 중남 이렇게 위치에 이것만 외우면 이 위치만 알면 어느 쪽이 비어있냐 가지고 누가 상하느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구분할 수 있겠죠. 뒤가 북쪽, 앞에가 남쪽입니다.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 태소녀, 그다음에 진장, 진장남, 장남이 상한다. 네, 외우시면 됩니다. 어, 주역의 8개를 알면 이거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비두형, 앞이 좁고 뒤가 넓으면 좋은데 이렇게 수레를 끄는 형 이것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비꼬리를 끄는 형 이거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수레를 끄느냐 제비꼬리를 끄느냐 이런 것들 기rim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떤 그림이냐 다음 중 추차형은 이렇게 하면 이걸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기rim을 물어보지 않고 어떤 걸 연미형 추차형 이걸 고르 연명, 연명은 제비꼬리, 추차형은 수레를 끄는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모양입니다. 재난풍에서 임용경제지 오전지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목살, 풍살, 토살, 목화토금세, 석살, 수살. 그래서 이 표도 지난번에 봤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금이 석살이고 화가 풍살이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살은 공장 부지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재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비보습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큰 돌이나 척주 동엽이나 여산부동 같은 글을 써서 비를 세움으로써 만드는 걸 석감당이라고 합니다. 태산석감당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큰 비석을 세우고 글씨를 써놓는 것을 상징비보와 그다음에 물질비보를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가면 동해 척주비가 있어서 이걸 바다가 밀려온 홍수를 방지했다. 이렇게 하고, 복건성에는 대지촌에 태산석감당이 있습니다. 용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재나 수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는, 어, 농서에 나오는 장생옥법에 따라서, 뭐, 제목이 노출된 것을 전부 두텁게 벽을 바르고, 뭐, 화재를 방지할 수 있게, 이제 방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을 막는 방법은 물로 막거나 토국수, 화생토니까 설기를 하거나 물로 직접 막거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직접 맞는 것보다는 설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건축 재료 인기 물기 천기 지기 인기 물기 중에서 물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목화토금수 5가지를 고루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5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제에 대해서는 목화토금수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자연재를 이용했으나 현대에는 목화토금수도
불을 이용해서 인공 가공한 인공 재료도 많이 사용되는데 결국은 목화토금수입니다. 왁게 설기 또는 살기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적식 구조 벽에 교수님은 그림을 많이 내는데 다음 중 미국식 쌓기는 이렇게 넣는다. 다음 중 통줄로 쌓기는 이렇게 안 봤으면 모르는 거죠. 조적조의 특징은 하나씩 이렇게 이거는 통줄로는 위에 벽돌하고 밑에 벽돌이 지그재그로 가지 않고 나란히 쌓는 방식. 미국식은 지그재그로 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적조의 특징은 벽체가 두껍고 구조적 관계로 창 크기가 왜냐하면 이거 창을 뚫으면 무너지니까 그다음에 실내가 어두운 단점이 있고 음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특징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치 구조 삼가아치, 뾰족 마제형, 고딕식 아치 이런 거. 이 그림을 보고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잭아치, 그다음에 바노나치, 로마. 그래서 이게 나온 적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옥의 위에 아치는 무슨 아치냐? 반원 아치.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다음 중 목화토금수 배열이 틀린 것. 세 번째가 수입니다. 수. 이게 가장 틀리기 쉽습니다. 아가 아니고 수입니다. 가구식 구조, 목조를 서로 겹쳐가지고 꿰매서 이제 하는 걸 가구식 구조죠. 나무를 싸서 짓는 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공룡사 극락전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나무와 가구식은 목기운을 나무를 사용하니까 목기운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적식은 구운 벽돌을 사용했으니까 토기운을 사용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물기, 물기에서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나가면 버섯집 많이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금형체 재료를 사용해서 철골 아치 구조, XK 니형 그다음에 트러스 방식 이름 정도 아시면 됩니다. 트러스 구조. 동신대학교 이런 X자로 된 게 다 트러스 구조죠.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 공학관 이것도 위에 쪽으로 얘기합니다. 트러스 구조. 그다음에 서스펜션 현수교는 아시죠? 위에서 매달라서 건물이나 건설물을 올리는 방식. 서스펜션 위에서 끌어서 가지고 올리는 방식. 홍콩 상하이 은행은 무슨 구조냐? 서스펜션 구조다. 이거는 X자형이다. 이렇게 이름만 하시면 돼요. 양택의 구성 요소가 문주조가 있는데 문주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이니까 뭐 이름보다는 뭐냐 이렇게 이름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문의 풍수적 의미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소술대문, 근데 위에 튀어나오지 않는 게 평대문. 자, 이거는 동화 닥실만의 약간 옆에 지붕보다 높으니까 소술대문이죠. 그래서 가마가 들어가기 위해서 좀 높게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행랑가의 4대 구성 요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 대문체, 사랑체, 안체, 사당. 이렇게 네 가지 아닌 것. 창고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습니다. 대문도 뭐 정갈화되면 지저분하 이건 지나가 있습니다. 문전풍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문 앞에 물구덩이가 있으면 안 좋고 문으로 문이 쏟아지면 터지고 벙어리가 나오고 물길이 상충되면 폐역자가 나오고 이런 각각에 대해서 우리 밖으로 나가면 재산이 흩어지고 여러분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줄씩 내려놨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사협업. 다른 집이 모서리가 우리 집을 치는 경우. 창살. 이 창살은 길이 대문 밖에 쭉 빠져나가듯이 일직선으로 있는 경우. 충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집 앞에 퇴신,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 서울 교대 교문에 가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찌르는 모양이 있는 경우. 이런 걸 다 좋지 않게 봅니다. 가거 필름의 문고복에 보면 집 앞에 택제소와 집 앞에 집보다 큰 나무가 있어서 집을 가리는 경우 또는 집 앞에 보기 싫은 앙상한 나무가 있는 경우 문전 유흥수 뭐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게 그죠? 그래서 뭐 어디 교수님이 찍었네요. 장어집에 이 나무가 있다는 거.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지 이런 거는 그렇지 않으면 옮겨 심든가. 그다음에 문전 유리향수. 문 문전에 나무가 집을 향해 오는 게 아니라 집을 밖을 향해서 가는 집을 떠나는 것 같은 모양의 향수. 가지가 전부 밖으로만 있지 안에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문전 유한림. 잎사귀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가 있는 거. 그다음에 문전에 연못이 두 개 있어서 마치 길이 가운데 있으면 울국자처럼 이런 모양이 된 거. 그다음에 문전 육중 집 앞에 연못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다음에 집이 두 개로 오면 울국자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하면 불화자가 되죠. 그래서 문전 화자로가 있는 거. 연못이 두 개 있고 길이 두 개가 마주쳐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 좋지 않다. 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동업자가 함께 똑같은 사무실을 두 군데로 사면 건물은 하나인데 문을 두 군데로 간다. 그러면 동업이 쉽게 깨진다. 그래서 건물 하나에 문 두 개인 게 괜찮지만 건물 건물 두 개의 문 하나인 거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 하나에 문 두 개가 있으면 만약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동이 다르거나 사람이 동업을 한다면 깨진다 이렇게 해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을 하나를 사용하는 게 좋고 창은 기능은 아실 테니까 창의 종류가 잘 나옵니다. 창의 종류.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기만 해야 되니까 여다지문, 여다지창, 채광창, 크로아티아의 뭐 이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영창이지 영창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 영창. 이게 가끔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자 그다음에 낙선제에 있는 창 이거 원창 뭐 한 번만 읽어보면 알겠죠. 낙선제 굉장히 이 창이 평소에 열리는데 안 열어놓고 찍었네요. 그다음에 문을 앞에 이거 아시죠? 문을 아래로 들창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분한문 들어올 들어올리는 분한문에서 물을 낮에는 들어올리고 밤에는 내려서 문을 닫으면 문이 되는 거 그런 거. 창의 형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T자형, 정자형, 용자형, 쓸용자, 아자형, 그다음에 만자형, 빅렬, 얼음이 쫙 갈라지는 듯한 빅렬살. 이 중에 하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술빗살, 숫대빗살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귀갑살, 귀자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 좀 애워놓으면 절에 갈 때 아 저거 무슨 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아차창입니다. 이게 아차창입니다. 이거 깨졌네요. 아차창인데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음, 이런 건 다 아차창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가면 특정 건물하고 가면 앞에 있는 그 건물들이 살이 있거나 이런 걸 반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왜곡되게 유리가 반사되도록 해서 살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디자인이 과했다. 너무 디자인이 과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었다 해서 좋지 않게 보는 예시입니다. 벽 담장입니다. 벽 담장은 담장의 종류를 아시면 됩니다. 담장의 종류. 자, 이거는 흙담장, 이건 돌담장, 이건 아시겠죠? 뒤에 가면 있는데 쭉 요거 1월 담장 요거 정도 하죠. 1월 담장 그다음에 밑에 여기 있다. 빙열무늬 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고택을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없게 삥 돌아서 안쪽이 안 보이게끔 만든 벽을 내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내벽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서초 사거리 가면 가벽 건물 앞에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앞에다 가짜 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시내 돌아다니면 가끔씩 있습니다.
정문을 바로 돌아가도록 출입구의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자, 그다음에 천장. 천장은 우물천장은 잘 아실 거고 궁궐에 가면 항상 있죠. 그다음 우리가 옛날 집에 보면 연등천장. 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톨릭 도서관 로비.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천장이냐? 우물천장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당. 마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당은 이 음택에서 묘소에서 명당과 같은데 어떤 형식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음택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그림을 같이 놓은 것뿐입니다. 서로 교세했으니 교세명당 1, 2, 사방에서 청룡백과 둘러싸는 경우 교대로 물이 구곡수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다 교세명당이라고 합니다. 요표명당, 모든 물이 우리 앞에 모였다 가는 경우, 그다음에 융치명당, 사방팔방에서 모여서 연못에서 머물다 가는 경우, 평탄명당, 이 앞에가 평탄한 들판이어서 또는 앞에서 물이 천천히 내려오거나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경우, 조지명당은 폭포수로 쏟아진 게 아니라 가나란 물들이 쭉 발처럼 내려오는 경우, 방치명당 다 했죠.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명당도 이제 그러면 물을 양택에 비유해 보면 옥대수라고 하면 좋다. 옥대수. 그다음에 우액형 소뿔처럼 소 꽃두레처럼 돼 있으면 좋지 않다. 이거는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방공수처럼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 않다. 역수사분 아까 했습니다. 삼각형이 우리 나를 찌르는 듯한 낮은 언덕이나 둔덕이 있어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유형 지렁이 같은 모양. 그다음에 앞에 kum파형 치마가 휘날리는 모양, 그 다음에 첨형, 뾰족한 불가사리 모양, 그 다음에 염정형, 염정 화성처럼 불꽃 모양,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녹존 토성, 이런 모양 좋지 않다고 보고, 하시산형, 시체가 누워있는 듯한 모양, 이런 산들을 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 양택십수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이 있는데 원은 정원인데 예제 건축에서 이제 내외 주, 종 등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칸을 따질 때 단자 건축에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기둥이 세 개 있으면 그 사이가 한 칸, 두 칸짜리라고 하고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있으면 네 칸짜리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건축끼리 있을 때는 원 가지고 이제 구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가운데 뜰이 있고 주변에 건물들이 세 개가 있고 다른 건물일 때는 가운데가 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는 있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동택과 정택, 그 다음에 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택은 이렇게 공간이 문 열고 들어가고 문 열고 들어서 1, 2, 3, 4, 5로 이렇게 1, 2, 3, 4 쭈루룩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 동택, 그다음에 가운데가 있고 천정이 있고 정원이 있고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이거를 정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택은 6원, 7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마당이 6개, 7개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중에 마당이 9개 있는 경우를 특별하게 동택 중에 그래서 동택, 정택, 변택, 화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택은 아실 거고 동택을 딱 하나만 있는 경우는 동택. 이 마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개부터 다섯 개가 있는 경우를 예, 다섯 개까지 있는 경우를 동택, 그다음에 여섯 개부터 일곱 개까지 있으면 변택, 여덟 개부터 아홉 개가 있으면 화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개수 개념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중국에 이제 이런 모형들이 뭐 한국에는 없지만 중국에 이런 모형들이 많이 있죠. 가면 저 고대 도시 가면 정원 원림 등에서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원림 건축은
우리 담양 소세원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주문 원룸 건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원림은 이화원입니다. 북경의 이화원 가면 어마어마한 호수를, 인공 호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예, 한무제 때 상림원에서 설치해서 권명지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자금성의 3해도 인공 호수입니다. 원의 육법설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 때 6가지 요소가 있다. 산수, 죽석, 옥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인공산을 만든다. 물기를 끌어들여서 지하수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대나무나 화초 등을 심는다. 석, 돌이나 여러 가지 어, 수석을 넣는다. 그다음에 건물 외형과 창을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까지 6번째 창을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무늬의 창이 있죠. 이하원 창살 이렇게 다양한 무늬의 창살을 봐서 밖에 그다음에 6번째 오솔길 그다음에 물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불구불하게 해서 확률을 즐긴다 해서 6가지 요소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분이 있어서 수락하겠습니다. 모두 수락. 강의하다 보면 수락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들어오면. 안 하면 제 시간에 좀 들어오시면 좋은데 예, 강의하다가 놓칠 수가 있네. 자, 중국의 이제 소주에 있는 정원을 보면 길도 꾸불꾸불하게 만들고 창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해서 우리 남원 강안루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안루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6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벌풍수. 재벌풍수의 기본적인 요소. 지덕, 천재지제, 안전한거, 중심성, 도로살, 랜드마크. 지난번에 했었죠. 터의 역사성, 풍속의 칠불가거. 오늘 보시면 됩니다. 칠불가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되니까. 음, 터의 역사성의 대표적인 게 삼성이 전한국 조폐를 생산했던 곳에 삼성그룹을 세웠다. 그래서 무역이나 돈과 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삼성에서 입주시킬 때 아무나 입주시키지 않고 중국은행을 입주시켰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임대했는데 현재도 중국은행이 그대로 있고 한국은행은 본사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과 하다못해 임대를 주더라도 돈과 관련된 사람들께 임대를 준다. 이렇게 참고가 안 되시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터의 중심성 확보인데 대산용도, 재벌 본사는 대산용도, 그다음에 대표적인 거 중심성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태평로 사옥을 건립해서 상권의 중심성을 설립하기 위해서 강남 사거리에 본사를 신축했고 현대그룹은 관상감 자리에 설치해서 그다음에 미래 중심지인 삼성동 현재 한전 사업을 많은 돈 들여서 확보했죠. 그래서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서울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로타워나 주변 건물들을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중심을 차지하느냐, 터의 역사성과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기와 살기를 피하는 데 있어서 1세대 그룹 회장들은 주로 득생기를 중심으로 했다면 2세대 그룹 회장들은 피살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물은 옥대수냐, 방공수냐를 살펴봐야 되고, 물의 청탁을 살펴봐야 되고, 물의 양을 살펴봐야 된다. 물이 청한 게 좋고, 탁한 게 좋지 않고, 방수 옥대수가 좋고, 물의 양은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좋지 않죠.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인공하천이나 도로가 다 수도으로 봅니다. 이걸 보내야 되겠네. 이거는 리움의 조각상인데, 어, 조각상 아래 연못을 조성하고 여기 반사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하얏트 호텔의 반사
비보하기 위한 건데, 현재는 이걸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벌 풍수에서 물은 어떻게 되느냐? 지덕보다는 수덕을 강조했고,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한남동, 리움, 강남역, 그다음에 LG그룹은 여의도, SK그룹은 서린사옥의 청계천 앞에 다 해서 물을 활용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봤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육수하고 택계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검은도를 둬서 일로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국제 상사가 아모레퍼시픽이 원래는 이렇게 배가 떠나가는 모양인데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게 바뀌었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주변하고 암수로 조화, 남녀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독립적이고 떠나간 부동성을 잠재웠다 이렇게 정치교수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GS와 파이낸셜 건물 사이의 두 기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살과 도로살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직중살, 그다음에 건물살 여러 가지 종류. 자, 현대 대표적인 건물살이 현대의 직중살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이 직선으로 앞에 있는 건물을 때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여기서 어, 굉장히 건물살에 영향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본사 모서리살이 반대편에 비추어서 SK텔레콤 쪽에 옆에다가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설명한 것이냐? 공개공지를 주어서 건물사를 비부한 것이다. 어디에 건물살? 여기에 있는 기업은행의 모서리살을 방치한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 사진만 딸랑 줘요. 그럼 모서리살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자해살입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개발본사인데 이제 이거 옆에 큰 건물이 지어지면 아마 옮겨가겠죠. 재난풍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로 됐습니다. 랜드마크적 성격,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데가 가장 높고 가장 크고 독특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쪽이 두 개 쪼개져 있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여기 멀리서 봐도 또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사업에서 풍수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거북이 하도 낙서에서 낙서 인력수 8개 이런 것들을 둬서 이야기거리를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비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도록 지금 아무나도 길거리 지나가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력수입니다. 인력수. 그다음에 이게 8개. 그다음에 이 앞에 거북이 머리 모양으로 돼 있고 이 건물 4개의 기둥이 거북이의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놔서 마치 건물이 거북이가 청계천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영구 음수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징화 시켰습니다. 관청풍수, 관청풍수의 용도에서는 과거의 기운과 현재 관청 기운 지난번에 했으니까 폐쇄적, 통제적에서 개방형으로 바뀌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청, 네, 현대 관청. 이건 따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관청과 과거 관청, 요거 빨간 거 이것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리. 나머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 보세요. 이게 한 양택풍수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 것만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건축의 양성법이 30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교수님 내는 게 계문견산법이 원래 중국의 소설 기법인데 이걸 도입했어요. 풍수에다 조현철 교수님이. 박승환 선생님은 왜 계속 초대도 안 오지?
견사법은 문을 열 때 앞에 어떤 산이 보이느냐, 좋은 산이 보이느냐, 나쁜 산이 보이느냐. 좋은 산이 보이면 복이 들어오고, 나쁜 산이 보이면 화가 들어온다. 이거 뜻입니다. 저 앞에 안동의 화해마을의 양진단에서 보면 마늘봉이 보여서 뾰족한 삼태봉 마늘봉이 보여서 선비봉이 보인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의 양진단에 가보면 저 앞에 박지봉이 보여서 박지, 가운데가 낮으면 박지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창의 정광원을 가보면 앞에 호랑이 머리를 드밀고 호랑이가 집으로 촥 다가오는 것 같이 보여서 좋지 않다. 굶주린 호랑이에서. 요거는 뭘 설명한 것이냐 이렇게 이 사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바쁘다 바빠. 계속 한 명씩 들어오시니. 곡절 번등법. 우여곡절 끝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살기가 들어올 때 내외담을 만들거나 해서 돌아서 직접 들어오지 않게 만든 거. 그게 곡절 번등법을 이용한 거예요.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2차에 나오니까 2차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 봐두셔야 됩니다. 2차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수미 조응법, 수미 쌍관법, 처음과 끝을 일치한다. 오래되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수미가, 머리와 꼬리가 일치하게 한다. 수미 쌍관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금성의 정문인 천안문과 자금성의 문인 신문과 경산 이렇게 해서 쫙 일치대로 이렇게 다는 건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야? 초사에서는 여기다 갑자기 갖다 놓냐. 고속도로에서 바닥에 유도선 이렇게 쫙 있죠. 파란 선. 그래서 차가 쫙 가는 선을 따라서 하이패스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을 교수님은 초사회선에 비유했습니다. 음양상계법, 이건 다 읽어보세요. 이건 일일이 설명하려면 뭘 하루 종일 지나가니까. 그래서 활용점정법, 이 중에 산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 앞에서 한 5개 정도는 시간이 없으시면 외워보시고, 2차를 보려면 끝까지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실취업, 실을 취하고, 허를 취하고 실을 피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20 몇 가지나 돼. 피실제 제목만 보겠습니다. 과장의사법, 과장법, 우리가 말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SK 스카이라이프. 엄지손가락을 형상화해서 이게 주먹이고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 과장해서 우리가 1등이다. 그런 그런 건물을 지어야 돼. 이게 과장법. 엄지손가락, 삼성병 엄지손가락, 혜택. 본사인데 엄지손가락처럼 표현했다고 합니다. 혜택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법은 이게 어디에요? 교촌치킨의 닭 날개 앞에 머리고 날개를 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닭 모양으로 한 거. 이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이건 과장의사법입니다. 교촌치킨은 무슨 법을 응용한 거냐? 과장의사법을 응용한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설명으로도 나오고 건물로도 나옵니다. 극생법, 극불생법. 어, 절처봉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내줬죠. 이거는 극불생법, 흰돌 세 가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사법, 거꾸로 끼우는 거, 끼워 넣는 거, 뭐, 성균관, 동수이지법. 한 가지에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쫙 나눠서 여기 건물 가운데 중심을 보면 여러 건물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런 것처럼 나무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서대문 형무소가 동수이지법의 대표적인 형태죠. 가지는 하는데, 나무는 하는데 가지가 여러 개다. 요것도, 영등포의 라이프 건물도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인 것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우암금세법. 치수를 할 때 두 마리의 용을 쇠사슬로 제압했다. 그걸 뜨는 거다. 그래서 두 개 용처럼 이렇게 쇠사슬로 오른쪽 작은 건물과 왼쪽 작은 건물을 빨간 색깔로 이미지를 통일해서 서로 연결성을 주었다. 그래서 우암금세법으로 이제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건물 앞에 가면 요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여러분한테 안 보이실지 이렇게 하얗게 창살처럼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에 해당되는 하나, 둘, 세 개 건물에 다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한금세법의 사례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 다른 회사한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습니다. 차수계화법. 나무를 빌려서 꽃을 피운다. 다른 것을 빌리는 경우. 예를 들면 물에 비추어서 송광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 이러면 차수계화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에 다른 건물이 비추죠,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비추어서 좋은 건물은 그대로 비추게 하고 나쁜 건물은 왜곡되게 비추게 하고 이게 차수계화법. 태평로 사옥에 한국은행이 입장으로서 더 큰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차경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이보 환영법.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카메라를 줌인 중화할 때마다 형태가 달라진 것처럼 주변에 자연 경관물을 다양하게 원근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오사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부처님 얼굴로 보인다. 이런 것처럼 근경과 원경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이환보형법, 이보환영법, 걸음을 옮길 때마다 경치가 달라진다. 멀리서 볼 때, 날 때. 종로타워는 가까이서 보면 비행기 없이고 멀리서 보면 ET처럼 보인다. 근데 지금은 뒤에 건물이 세워서 괜찮아졌습니다. 작수홍파법 이것도 나올 만합니다. 국자에 담긴 물로 파문을 일으킨다. 작수 한 국자의 물로 파문을 일으킨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쫙 차근차근 내려오게 하는 경우 홍콩의 BOC 건물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풍수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밑에 있습니다. BOC 건물 공간. 네. 종로에도 가면 SK 본사 앞에 이렇게 거북이가 위에 얼굴을 내밀고 밑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를 작수홍파법, 물 가지고 파도를 일으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술을 끌어들이는 방법, 인수재경법 이런 거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네, 한이 없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챕터를 두 개밖에 안 해서. 그다음에 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은 실하고 택 한자를 보면 되겠죠. 실, 택, 궁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붕되어 있는 거, 이거는 처마가 있는 경우, 이거는 사방팔방을 있고 가운데 뜰이 있는 경우, 이거는 궁에 해당된다. 궁실, 택종, 칭호가 등의 글자로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집과 대지, 대지 우리라는 뜻인데 집집마다 대를 기른다는 의미로 집과자를 썼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엇이냐? 수열주거. 이게 수열주거가 방공호인가? 수열주거라고 현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원 뒷산에. 경자바 위에 있습니다. 건물 규모에 따른 용도와 명칭. 누각,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보신각, 전당합각, 재원, 누정. 이게 안 나와 있나?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전당이 제일 크고 예술의 전당처럼 전당이 제일 크고 이 순서들 안 나왔네. 그 다음에 합각이 그 다음에 크고 그래서 각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재헌 누정은 다음에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 재헌 누정료는 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당 합각은 궁중에 많이 쓰이고 재헌 누정은 일반 사가에서 많이 쓰이고 사가에서는 전당 합각은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 합각 재헌 누정 이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 어느 게 높은 위계냐? 그다음에 건축의 평면 형태는 기둥에 대해서는 여기 딱 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승형 이런 특이한 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쌍환형, 매화형, 선형 이렇게 특이한 것 이름만
무엇이냐, 무슨 형태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방생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주시 강동면에 이렇게 귀래정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평면 의미와 기둥, 일, 월, 용, 구, 이렇게 사각형 비슷하게 생긴 건 좋게 보고, 공자나 주검시자는 나쁘게 봅니다. 하늘에서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임천각이니까 쓸 용자니까 좋게 보고, 이렇게 장인공자, 공자, 이거는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보고, 공자. 일만 열심히 한다. 근데 도산동선의 공자는 좋게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반대로 좋게 해석합니다. 소자방, 숫자방 이런 것들은 다 흉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운데 갔는데 사방 두 군데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 양쪽에서 두 집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낄 협자처럼 왕자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 한쪽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 이거 다 흉하게 봅니다. 정자방, 정자업 그래서 이렇게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 흉하다. 앞에서 본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양택에서는 건물을 산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큰 건물은 큰 사람, 작은 건물은 작은 사람. 큰 건물은 큰 산, 작은 건물은 작은 산,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사로 보고 읽는 방법과 용어로 보고 세로 읽는 방법이 있다. 사로 본다는 것은 점으로 보는 거고, 용어로 본다는 것은 선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세라는 것은 방향성, 선으로 보니까 역동성, 중량감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로 본다는 것은 봉우리,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격에 따라서 무슨 봉이냐, 장군봉이냐, 옥녀봉이냐, 머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건물이나 산이나 똑같이 위쪽, 건물의 위쪽을 보고 판단한다. 선비정신. 자, 여기서 건물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봐서 이거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눈도 있고 이렇게 모양으로 일부러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이거는 쌍둥이가 두 명이 서로 서 있는 모양, 이렇게. 칭따오에. 여기는 여러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양, 협력으로 보고, 동물 형상으로도 봅니다. 동물 형상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용이 이렇게 내려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양. 이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죠? 이게 밝게 보일까요? 자, 이게 용이 산 위에서 내려서 머리를 쳐들고 용이 내려온다 이런 형태로 지었습니다. 이거는 더 심하죠? 강아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머리와 꼬리 여기 오른쪽이 머리, 왼쪽이 꼬리 이렇게 해서 머리와 꼬리를 나왔다. 이렇게 하면 잘 보여. 이렇게 오른쪽이 머리, 왼쪽이 꼬리. 두 마리가 나란히 있는 경우 길짐승, 한 마리가 있는 경우 거구장, 한쪽이 높고 뒤에가 거북이가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그래, 건물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판단함으로써 보는 거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인지 위상인지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집주인이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꼬리 부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교통 지키는 얘기했죠. 어디가 머리인지 현대사옥 날개 가운데 머리 나비 모양 그리고 또 사람처럼 마리크로스는 나비 모양 메이비 자, 건물이세 살기, 능합살. 이건 보면 알겠죠? 이건 무슨 살이냐? 능합살. 바로 말하면 됩니다. 자, 건물을 중축할 때 서초계처럼 너무나 크게 주변까지 과도하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중축을 하기 어려운 그 사태가 벌어진 거로 과하면 안 된다. 너무 변화가 심하면 오히려 중축을 어렵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색깔과 표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목화통수 다 알면 되니까. 소나성. 여기 청대, 빨간 색깔, 이 상징하는 것, 그 건물 자체도 색깔을 이용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삼성 건물 빨간 거 봤죠? 파란 거, 이렇게 색깔로 이미지한다. 착시 보정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빨간 표시돼 있죠? 착시 보정. 원래는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활처럼 구부러진 것처럼 해야 실질적으로는 반듯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파레톤된 시제에서 시각 보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신전이 실질적으로는 구부러져 있는데 반듯한 것처럼 보이죠.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사실은 옆에서 보면 살짝 솟아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반듯하지만 착시 보정하기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의 시각 보정. 기둥의 시각 보정은 이제 뭐 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면 하나, 둘, 셋, 네 칸, 다섯 개면 그 다음에 기둥이 다섯 개면 돼서 5, 25, 25칸이다. 그걸 재면 됩니다. 이게 내준지, 외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활주는 충혈을 떠받치는 보조기둥이고 우리가 가운데 중심기둥은 탑의 중심기둥 이름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무량수전을 보면 충혈을 떠받치는 이게 활주죠, 활주. 중심기둥 말고 무량수전 이렇게. 그다음에 기둥에서 민울림 오른쪽이 배울림 기둥.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안솔림 기법. 이렇게 가운데가 기둥이 작고 위쪽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보이는 형태. 이게 이제 안솔림 기법입니다.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입니다. 이게 다 착시 보정입니다. 그다음에 귀소승 기법. 양쪽 귀가 수평선보다 위로 올라가고 지나치게 과장했는데 사실은 그다음에 요게 위에서 보면 지붕 안허리 기법. 수평이 아니라 위에서 보라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시각 보정입니다. 이걸 무슨 기법이냐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일부러 찌그러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일부러 반듯하게 보이려고 해서 구부려, 구부리게 그렸는데 요즘은 반대로 일부러 찌그러 보이려고 하는 시대에 따라서 좀 건축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핵심은 균형, 조화, 안정인데, 조화, 변화인데, 현대는, 옛날에는 균형과 안정을 추구했다면, 현대는 변화를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있어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과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건축학 풍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변 건물과 붙여서 지나치게 과도해서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건물살, 사에서 길한 것과 흉한 것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정원고, 수미광채, 평정대적, 회포요정. 한자만 봐도 알겠죠? 나머지는 다 나쁜 거, 추악하고 반대하고 파스차마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살, 그 다음에 방궁수살, 화술 쏘는 거, 날개, 자갈치장 반으로 쪼개진 거, 도끼살, 뭐 이런 것들 다. 양택 습성이 나타나는 흉가, 아까 했습니다. 전면 파쇄, 집 앞에 파쇄된 집이 있는 경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두삼은 집 앞에 거위가 문을 향해서 오는 것 같은 모양, 충사로도 일정해. 그 다음에 곡초고, 곡척, 기역자 집, 그 다음에 공자, 강교옥, 가마를 드는 것 같은 집, 그 다음에 폐고, 리을자 같은 집, 그 다음에 퇴흉업, 뒤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집, 양쪽 날개가 균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양쪽 날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하나 못을 박듯이 치고 들어오는 형태, 그 다음에 조그만 문이 상가지나 변소처럼 조그만 문이 앞에 있는 집이 있는 경우, 마치 상여를 둔 것 같다. 그래서 상여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구옥, 양쪽에 문이 있는 집. 집사람이 사람들이 다 한쪽 문만 사용하는데 A, B 동시에 한 집에 문이 들어가는 걸 쌍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했죠. 그래서 한 건물에 똑같이 지금처럼 문이 두 개가 있으면 협업이 안 된다. 맨날 싸운다. 여기는 심지어 세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3구옥이네요. 이게 세 개. 이런 거는 굉장히 불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사협옥 아까 했습니다. 옆구리를 정면을 치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다른 집이 치는 경우. 그다음에 백호 청룡 쪽이 아니라 백호 쪽이 백호 준거해야 되는데 백호가 대두 머리를 쳐드는 경우 무호유령 동쪽에 백호만 있고 청룡의 날개가 없는 경우 오른쪽이 화죠. 그다음에 전주작시 양쪽에 균등하게 동서가 균등하게 날개체가 있는 경우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앞에는 다 나빴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
척척척 이게 날개가 고루 있으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장사시의 주작사시 양쪽에 날개 고루 있어서 좋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미삽시 한쪽에만 날개가 있는 건 좋지 않게 봅니다. 마치 현무가 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국당종 집 앞에 폐가 분양이 안 된 건물이 있으면 이게 파국당전에 해당됩니다. 앞에 공사 중단된 건물. 시골에 가면 분양이 안 된 그 아파트들이 갑자기 있잖아요. 동네에. 그런 경우는 파국당전에 해당됩니다. 그런 데서 살면 안 되겠죠. 집 옆에 작은 집을 지으는 경우, 큰 집 옆에 조그만 왼쪽에 붙어 있죠. 작은 집을 지으는 경우는 현무삽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큰 아파트 옆에 조그만 건물 있죠? 잘 안 보이나? 조그만 건물 옆에 붙어 있죠. 이런 건 좋지 않다. 일종의 능합살이죠. 쌍이방.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서 조그맣게 귀가 두 개 달려있는 경우. 그다음에 작은 집 옆에 큰 건물을 지는 경우는 사실은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게 약간 더 크네요. 그죠? 약간 더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옆에가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면 안 좋고 차이가 나야 좋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싸운다. 비슷하면. 자, 이제 양택풍수 향법. 이제 하나 끝났네. 큰일 났네요. 오늘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양택풍수 향법은 양택상에서 동사택은 다 할 수 있겠죠. 동사택은 양택으로서 감진손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돼요? 네모, 감, 이렇게, 어디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해당되는 거, 북쪽하고 동남쪽 세 개. 그 다음에 서사택은 네모에 해당되는 거, 간하고 서남쪽 세 개. 이렇게 해서, 이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양택이냐, 음택이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지손이 못해서 양이고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이면 문주조, 문이나 주방이나 부, 부엌이나 문주조가 안방이나 부엌이나 이게 똑같이 동사택 방향이나 서사택 방향에 있으면 좋고 두 개가 섞여서 혼합택이 되면 좋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 팔택에서 그러면 어떻게 좋냐 구체적으로 그거를 흉과 딜이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기, 연년, 화해, 절명택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간이다 간 여기 밑에 보면 간이라고 하면 붙인 걸 떼고 붙인 걸 떼고 이렇게 일, 일상생기 일상생기 이중 이걸 다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면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기 그다음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떨어진 거를 다시 붙입니다. 이중오기 그다음에 떨어진 걸 다시 붙죠. 그러면 삼화연년 다 붙었죠. 그러면 뭘 떼야 되겠어요? 금방 뗀 거 말고 위에 거 가운데 중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걸 떼고 그죠? 오상하에 육중천을 그 다음에 밑에 걸 가운데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칠화절명 밑에 걸 떼고 다 떼고 이렇게 한 번에 상중하 중상 중하중 이렇게 하면 돼요. 상중하 중상 중하중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외우셔가지고 상중하 중상 중하중 이렇게 상중하에서 다시 중상, 그다음 가운데를 넣고 위에 떼고 붙이고 위에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상중, 하중, 상중, 하중 이렇게 외웠어요. 상중, 하중, 상중, 하중 이렇게 하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쉽게 나오면 흉택이 아닌 거 이렇게 하지만 일상생기 간괴일 때 화혜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상지선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이게 어려우시면 인터넷에 치시면 자세히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요. 상중하, 중상, 중하중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길 형택을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양택이면 양택길이, 음택이면 음택길이다. 근데 섞였을 때 조금 어떻게 섞이면 좋냐, 어떻게 섞이면 덜 좋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연연택 나머지는 다 따졌으니까 일상생계 이종욱이 삼화인연 사중육사 이렇게 할 때 탐남연경 무궁무고 이렇게 순서를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에 있는 그림하고 양택, 음택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계 중 기란방에서도 부기수록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하시면 되겠어요. 명예. 생기는 귀고, 연년은 부고, 천을은 수고, 복이는 록이다. 이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명공은 이제 명리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여기까지는 교수님이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자 자, 본명공을 따져볼 수 있으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현공풍수 예성도가 지금 8운으로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책이 8운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이미 우리가 9운으로 바뀌었는데도 9운으로는 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이 8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시험 공부할 때는 8운으로 공부하지만 9운도 이제 나가서 하시려면 아셔야 됩니다. 요새 학교에서 현공풍수를 하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 낙서 구궁도를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되니까 438-951-276 438-951-276을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니까. 그리고 구해성도면 구가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산성, 예성, 여기는 이 예성도를 돌릴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현공풍수의 개념을 아느냐? 이 정도만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산성, 예성도, 향성, 예성도, 종합 예성도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다음 중 연주 3반계인 것은 다음 중 부모 3반계인 것은 다음 중 합식국인 것은 다음 중 왕산 왕향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걸 네 개를 안다는 가정하에 예성도를 주고 다음은 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럼 합식국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 아시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예성도에서 합쳐가지고 하는 예성도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성도가 무엇인가?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림으로 나오거나 뜻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예성도, 흉예성도도 마찬가지. 상산화수 복음, 형성해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나거나 길에서 길흉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경우 있어요. 밑엔 예시에서만 나올 텐데 이게 많지만 다음 중 요거 하나 딱 주고 다음 무엇에 대한가 쌍성해자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자평 왕산왕향 육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 앞쪽이 향이죠. 그리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야, 구운도 올해는 넣었네? 구운 언제 넣었지? 구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종합예성도 구운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쌍성회자냐, 쌍성해양이냐, 그 다음에 반음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판은 돌릴 수 없어도 돼요. 이미 돌려진 판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3장 건축법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에 모든 걸 나오지 않고 건축법에서 풍수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벗어나서 문제를 냈는데 교과서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교과서에 한 줄로 써져 있는데 건축법에는 한 조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건축법 공부하면서 조문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약만 설명하고 단톡방에 건축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순서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래서 건축법에서 풍수와 관련된 거는 1장부터 10장 중에서 1조, 공공복리 정지에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이 뜻을 건축법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빈 마당에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모 박스를 하고, 그다음에 증축은 기존에 있는
건물의 층수를 높이거나 옆으로 넓이를 높이거나 가로나 세로를 넓히는 걸 얘기해요. 재축은 사라졌는데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원위치대로 그리는 걸 얘기해요. 법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개축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고쳐지는 걸 얘기해요. 뭐 기둥이 쓰러졌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생각합니다. 이전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 안에서 A 위치에서 B 위치로 건물을 이전하는 걸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어딘지 하면 여러분 2차 책 드렸죠? 2차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세요. 2차 나눠드린 책에. 그 다음에 대수선도 반드시 나옵니다.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이거 맨날 나옵니다. 다음 중 건축물이 아닌 거 이렇게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1번 지붕 아니, 기둥과 지붕 2번 벽과 지붕 3번 기둥과 벽 4번 기둥과 지붕과 벽 이렇게 하면 기둥과 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반드시 하나씩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의를 정확히 알아셔야 됩니다. 근데 고층 건물에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는 외우셔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 지하층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잠긴 거 지하고 땅 위로 올라오면 지상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아시면 돼요. 발코니가 무엇인지 부속 건물이 무엇인지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축법에서 이제 그 중간에 앞에 용어 정의만 나오고 나중에 뒤에 풍수와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재난 풍수와 관련된 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40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법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습한 토지가 있으면 안 된다. 하수구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너질 것 같으면 용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직통 계단 몇 미터냐? 보행거리 30m 이내 이런 거. 그다음에 피난 계단 30층마다 하나씩 둬야 된다.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뽕뽕 뚫리게 돼요. 30층쯤 가다가 하나 뚫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꼴불견이 되는데 피난 계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 때문에. 불나면 뛰어내려야 되니까. 적용 분수는 아까 저 을지로 SK텔레콤 나왔죠? 살막이다. 모서리 살막 기한 거다. 공개공지 용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면적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공개공지가 좋은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사례, 무릎 꿇는 것 같은 사례, 미래에서의 사고인데 지금 이거 치워버렸더라고요. 도로풍수, 도로풍수는 법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대지는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가 40m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에서 포까지는 20m가 되니까 그게 반인 10m 이상은 물러나 있어야 된다. 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0m짜리면 10m를 물러났어요. 20m짜리는 5m를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폭의 2분의 1을 물러난 선에 그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너 라운딩. 이건 도로 중심선 얘기했죠. 이게 4분의 1. 코너 라운딩은 이제 방금 쪽은 2m 후퇴, 2m 후퇴 가운데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폭 충설과 관련해서 도로폭 너비가 4m 미만이면 무조건 2m 이상을 떼야 된다. 이렇게 충설과 10m 미만 2m, 35m 3m, 35m 이상은 6m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선이 있는데 모서리살과 관련돼 있어서 차가 이렇게 우회전할 때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너 못따기를 하는데 못따기를 하는 법칙이 190도 이하면 짧겠다고 90도 이상이면 아니
작게 따도 되고 90도 이하면 많이 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각일 때는 3m로 많이 따고 둔각일 때는 조금만 따도 바로 코너 하면 보이니까 이런 뜻을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6m, 8m하고 4m, 6m, 8m가 만나면 4m로 하고 이게 4, 6하고 6, 8이 만나면 3m로 하고 4, 4가 만나면 2m라고 해서 반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 정도 못따기를 하면 된다. 도로에 따라서 도로 폭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90도, 120도는 못따기를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한다. 3, 4, 2, 3에서 2, 3, 2, 2로 한 단계 낮춰서 한다. 이 정도로 하면 못따기가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의 수직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 뭐 예를 들면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높이 이상까지는 트럭이 가다가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창문 개폐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직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이 수직선, 도로 수직선의 건물에 닿는 것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문을 열 때 아래 1층처럼 이렇게 건물의 수직선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조권. 일조권을 햇빛이 안 비치게 하기 위해서 정북방향에 남쪽에서 해가 비칠 때 그늘지게 않게 해서 일조권을 확보하는데 9m 이하는 1.5m 이상을 떼야 되고 9m 이후부터는 45도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어떤 건물이 나오냐면 이런 건물이 나옵니다. 9m까지는 무조건 1.5m를 띄고 9m 이상부터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보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m일 경우에 얼마를 안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m 올라가니까 0.5m, 50cm 안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양생풍수와 풍수 컨설팅. 이 부분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양생풍수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으로 비법풍수와 다르게 새로운 양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현대 도시 조경에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운의 조절 방법, 그래서 여러 숲쌓기, 돌삽쌓기의 고전적인 방법 위에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이 그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양생풍수의 설명이다. 양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벽에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동적인 그림을 그려 넣는 것. 그래서 양생풍수로 얘기합니다. 양기를 불어넣는다. 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풍수 이론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가 있다. 앞에 했던 거하고 겹칩니다. 양생풍수의 기본 개념은 생황설로살이다. 지난번 했죠?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생황설로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나온다. 뒤에서 나오고 앞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생으로부터 시작하는 시작의 방향으로 생황설로살이 되고, 이제 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화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일 때 생은 목생화이고, 화일 때 왕은 화기운을 더해주는 거고, 화일 때 설은 토기운을 가지고 뺏어가는 거고, 화일 때龍은 금기운을 더해서 내가 설기를 하게 하는 거고, 화일 때 살은 나를 충하는 관살을 주어서 수기운을 주는 거, 이런 5가지로 에너지를 조정한다. 생왕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거, 설로살은 나를 약하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옥셉트를 했는데 첨가들이 잘 안 되네. 이제 들어온 분들이 있네. 그래서 생황설로살을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목기운에 대해서 화기운에 대해서 하면 화는 생, 생황설로 목화토금수고 토는 화토금수목이고 금은 토금수목하고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개념을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외우려 그러면 이게 안 외워집니다. 개념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전책에서는 동선, 사람이나 차량이나 동물이나 동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동선은 피난 동선, 그다음에 주간 야간 동선들이 있고 주인 동선, 손님 동선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이 있다. 그래서 직중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소설 기법에서 사용했던 게 곡절 번등법이다. 그다음에 원어를 그리는 방법을 하거나 그다음에
내해당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직중상을 피하기 위한 거다. 대표적인 직중사를 받는 구조를 보면, 동작구 아파트에서 보면, 이 앞 가운데로 골목바람이 촥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골목풍을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선에서는 교수님이 자주 내는 게 문을 들어가서 N, 이쪽이 문이다. 남쪽에서 들어갔다고 치면 우회전하면 백호 기운이기 때문에 부의 기운이 받게 되고 좌측은 청룡 기운이기 때문에 귀의 기운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좌회전 학업은, 우회전은 재물이 나는 교수님의 특유 방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동선도, 그래서 안방, 학생 공부방은 좌측에 두고 아빠 방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도 마찬가지. 동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출근은 서쪽으로, 퇴근은 동쪽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다음에 살충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면으로 서로 쓰지 말고 측면에서 서서 충을 방지해야 된다. 탁자 등도 모서리를 두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전원주택지 풍수 컨설팅,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대지는 660m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합상가격이 2억 이하 이렇게 임야는 대신 제한이 있는데, 특히 농지 330평 1000제곱미터 전원주택지 설립할 때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컨설팅 할 때. 그 다음에 실내 평면의 7대 구성 요소,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다음 중 7대 구성 요소와 연결관계가 틀린 것은, 다음 중 화수기운이 공존하는 장소는, 그럼 주방,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파트 현관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돼요. 주방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현재 어떻게 바뀌고 있나.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컨설팅 의뢰, 자, 그 다음에 풍수 글쓰기의 자세 내용에 대해서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첫 번째, 글의 내용과 주제에 맞게 써야 된다. 시에 적절해야 된다. 내용이 적정해야 된다. 형식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에 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이죠. 형식, 양과 질, 뭐 이런 거죠. 목적 분명, 이런 것이. 그다음에 보고서냐, 논문이냐, 그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써야 된다. 나머지는 풍수 컨설팅 자체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 시험을 볼 때 필요하다기보다는 시험 보고 나서 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읽어보시고 풍수를 어떤 식으로 컨설팅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택지를 풍수할 때는 도구나 방법에서 영열사수향을 따라서 현국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설명하면 좋다. 아파트 단지나 명당은 도로살 이런 것들 하고, 건축에 대해서 컨설팅 할 때는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풍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어, 건물이든 간에, 토지든 건물이든 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당론이나 현국론을 부여하는 게 좋고, 건물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도로살, 건물살들을 대비하고, 가능하다면 뭐 현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풍살, 용상박살이나 판로사로 항철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나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내용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2권, 여러분 2권 책도 안 가져오셨겠죠? 이권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아, 공유를 중지하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없죠? 몇 명 들어왔나? 오늘 적게 들어왔네, 생각보다. 삼 과목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제일 적게 들어왔네. 자, 공유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여야 돼. 키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다. 파일을 공유합시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 1차 공부하지만 2차 책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1, 2차를 동시에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문제 책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게 2차 시험 문제에는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보시면 1영역 풍수학 개론, 2영역 부동산 풍수, 3영역 양태 풍수론 이 부분이 다 1차 시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 1차 공부를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 예를 들면 풍수학 개론 시험 문제에서 보면 어, 어떤 게 용의 입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 그다음에 혈장의 사요소 이런 거 다 1차 시험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면 돼요. 조산증열법, 낙산증열법 이런 것도 2차에서도 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증열법이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 그중에 이게 특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면서 이걸 읽어보시면 좀 더 이 1차 책에서 못 봤던 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원에서 말하는 사살에서 말하시오. 사파탄충 앞반단주. 그래서 2차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걸 5분 내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학습원에 갔다고 생각하고 5분 내에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게 2차 시험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1차 시험 볼 때 한꺼번에 두 개를 보면서 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2차 개념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에서는 용상팔사를, 용상팔사에 대해서 그냥 나침반 보고 외우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용상팔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상팔사나 팔로사로 황천사를 설명할 수는, 암기는 하지만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차나 2차 시험 볼 때 나경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 문제 답이 많이 들어있고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못 가져가다 면 나경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장사법에서 숙지할 내용에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장사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에서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거꾸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고자 순서, 묘자 분묘 설치, 사설묘지 설치 기준, 자연장법과 용기 자연장의 설치 기준 이렇게. 부동산 풍수 우리가 지리에 보는 순서 6가지 수구, 야영, 산색, 토색, 수리, 조산, 조술 순서로 본다. 이거 얘기했죠. 그다음에 오전지 알겠습니다. 황제떡경은 오실, 그 다음에 생활선로 사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살의 종류가 아닌 거, 도끼살, 냉합살, 교봉, 설기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2차에서는 이걸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살도 마찬가지. 방국수, 자회전살 이렇게 방국수살, 자회전살, 자회전 도로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용매
두 개씩 나 간용, 지령, 정령, 방용, 생명사랑, 노령능능, 과령능능, 유정, 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교차로 구분이 T자형, Y형, 이 삼거리죠. 그 다음에 사거리, 오거리. 오거리 융치명당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용도풍수에서 발산용도, 흡인용도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고 명품용도, 떨이용도 구분한 표 있었죠.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양택풍수론에서는 황제택경의 5실, 그다음에 양택지의 5대 풍수적 요건 쭉 지나가서 1, 2차 다 관련된 거는 자, 창과 대문의 종류,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창과 대문의 종류 역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원의 육법설, 산수죽석, 옥로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은 객관식이지만 주관식으로도 알아야 된다. 건축 형태, 흉한 건축 형태, 요거 간격 폐구 세우고 다음 중 흉한 건축 형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때는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차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1차 때 2차까지 다 공부하세요. 그래서 2차는 외워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이 부담이 적고 편합니다. 나중에 가서 1, 2차 따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상지선독법에 대해서 상지선독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건축물의 7대 요소, 그다음에 음향 변화 원리, 아까 다 설명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보고서 형식, 기사성 보고 형식의 책 논문글 네 가지의 특징을 다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총 2차는 80문제인데, 80문제 중에서 60문제 했죠, 20문제씩. 나머지 20문제는 아까 말했던 중국 고대 스토리 전개 방식, 대문 견산법부터 근원 농담법까지를 설명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거를 그냥 복잡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쭉 한번 여러분이 덮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차가 편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1차에서 소홀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차에서 이 부분을 기피해 놓으면 2차 때 편하고 나가서 이제 풍수 컨설팅한테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 답안이 각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면 1차 때는 몇 번 읽어보고 2차 때는 이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열어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질문하시면 제가 공부하다 궁금한 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면 그 건축법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그동안 했던 걸 좀 정리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복습하면서 풀어보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일 뿐입니다. 매번마다 60%를 문제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내 본문 내용을 이게 출제 경향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기출 문제 다 100점 맞았으니까 나는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떨어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삼아라.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